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주차 부호관찰론 시간입니다. 다들 잘 지냈나요? 먼저 우리 친구들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신선주 잘 있었어요? 정인아 요즘 뭐하고 지내나요? 전민석, 임혜선, 김종윤, 이태우, 권수빈, 전한솔. 그래요. 내 친구들 이름은 다음 시간에 또 불러볼게요. 오늘이 11월 2일 좀 쌀쌀한 그런 늦가을 날씨를 보이는 날입니다. 얼굴이 붉어 보이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붉어 보여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제 방이 제 방인데 오른쪽 편에 서쪽 방향이에요. 늦가을에 저녁쯤에 햇살이 비쳐서 그런지 벌겋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떤가요? 여러분들 이런 날씨 좋아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쌀쌀한 날씨, 어떤 쓸쓸함, 그런 계절이 좀 운치가 있다고 생각되는지 어려서부터 참 좋아했었어요. 특히 이쯤 되면은 늘 어떤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대학 3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늦가을에 입대하던 제가 늦가을에 군대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가을 축제가 끝나고 당시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나름 축구 선수였죠. 그래서 축구 게임을 하고 가을잎 운동장에 날리면 뭔가 내 젊음은 이제 다 끝나는 건가 이런 어떤 그런 우수에 젖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11월이면 저는 늘 새 달이 시작할 때마다 인디언 달력의 그 말들을 한번 살펴보는데 굉장히 지혜롭다 그럴까요?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그 달의 이름들이 있어요. 주변을 살펴보거나 어, 관련되는 어떤 그 계절에 관련된 것들로 그 달의 이름을 정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알려주면 크리크족은 물이 나뭇잎으로 검어지는 달이래요. 이해가 되죠? 체로키족은 산책하기에 알맞은 달. 그리고 테와 푸에블로족은 만물을 거두어 들이는 달. 우리하고 계절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인디언들 그쪽 계절들이 유도가 비슷해서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좀 시적이죠. 아라파오족.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닌 달. 뭔가 곡식을 다 거두어들인 비어있는 들녘의 쓸쓸함들 한 해가 마무리돼 가는 것 같은데 결코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재밌지 않나요? 키오와족은 이제 기러기 날아가는 달 이런 식의 달력 이름을 정한 것 같아요. 저는 이맘때쯤에는 늘 한번 여주에 다녀와요 가족끼리. 제가 여주 교도소 소장을 하던 시절에 늘 주변에 갔을 때 그 남한강에 그 산책 가는 것도 좋아했고 그 주변에 가장 가보고 싶었던 데가 찾아갔던 데가 강천섬과 황악산 수목원이었었어요. 물론 가끔은 세종대왕릉도 찾아가고. 그래서 퇴직한 후에도 매년 이맘때쯤 한 번씩 다녀오죠. 강천섬에. 한번 보실래요? 엊그제 일요일 오전 풍경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강천서 한번 다녀와 보세요. 엊그제보다는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가 가장 예쁠 것 같아요.
강천섬에 가면 아시겠지만은 정말 샛노란 단풍이 지금 장관을 보여주는 그런 철이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보호관찰에 있어서의 그 이념과 기능들을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보호관찰의 도입과 발전, 변천, 발전 이런 걸 이야기하다가 2006년 이후에 우리가 급격히 많은 것들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굉장히 폭이 넓어졌고 다양해졌고, 그러면서도 강경한 어떤 보호관찰의 방법들이 도입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번 주 시간에 하고, 다음 시간에 보호관찰의 이념과 기능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료를 볼까요? 제가 정리한 자료도 잘 보일까요? 우측 상단에 제가 적어두었죠. 교종 뉴스 앤 담론 그랬는데, 지난번 수업 시간에 교종의 날이 10월 28일이니까 교종작품 전시회를 볼 수 있으면 가보세요 했는데, 저도 그날 가려고 전화를 했더니 제가 잘못 알았어요. 아직 사회적 거리 두기를 굉장히 철저히 지키는 교종본부여서 온라인으로 교종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교종작품 전시회를 네이버에 쳐보시면 일선 교종시설들, 각 소에 있는 수용자들 또는 수용자들이 만든 그런 작품들, 공예작품, 뭐 서예, 그림, 사진, 또는 이제 공예작품들 중에서도 테이블, 장롱 이런 각가지의 물건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작품으로서 전시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형 집행 순서 변경 괄호 열고 신청 이랬는데, 이 부분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이런 게 있죠. 수용자의 청은 수용자가 유리하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이 확정되었어요. 이번 또 다른 범죄로 본형이겠죠. 이걸 우리는 1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형을 3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1년에 2년에 처음 했다면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징역형, 자유형을 2년간 집행을 유예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본형이 1형이 있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범죄 1년이 오면 합해서 3년이겠죠. 그 3년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경비등급도 결정하고 초후에 반영을 하는데, 자, 이제 문제는 1형과 2형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 게 유리할까요? 또는 어떻게 사는 게 더 안정적일까요? 아무래도 2년 살고 그 다음 그걸 마치고 1년을 사는 것보다는, 물론 형 집행은 계속 진행되지만 연속되는 거지만, 그래도 1년을 먼저 살고 2년을 뒤에 사는 게 더 생활하는데 안정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처우의 반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죠. 가석방을 내보낼 때는 1형 집행이 끝나고 2형의 3분의 1 이상이 경과라는 시점부터 검토가 시작된다면, 또는 2형의 지금 법무부 지침에 따라서 가석방이 보통 70%, 80%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했을 때 빨리 1형을 끝내고 2형의 남은 기간 중에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어요? 계산이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형 집행 순서를 변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는 형 집행을 담당하는 관할 검찰청에서 그 사유가 타당하다며 형 집행 순서를 변경시켜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법원장 출신의 어느 변호사께서 저한테 상의를 했어요. 자기 클라이언트
의뢰인이 형 집행을 변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없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가능한데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관할 검찰청에 집행과에 형 집행 순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쭉 보호관찰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하고 보호관찰법이 제정되고 소년범에게 먼저 시작을 하고 다시 몇 년을 시행한 결과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성인에게 시행하면서 이제 보호관찰이 확대되고 자리를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06년부터는 그리고 그동안에 쭉 발전을 굉장히 많은 보호관찰의 제도들이 도입되고 했는데 관련된 제도들이 도입됐는데 2006년부터는 왜 우리가 중요시하고 다시 그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 하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도 외국과 유사하게 보호관찰의 통제 기능 강화의 경향이 나타났다. 이건 우리 교정사이론 공부한 학생들도 자꾸 이야기했던 거죠. 형사정책의 강경화, 보수화의 기조가 각 나라들에서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형이 가볍다. 우리나라의 형이. 그래서 엄벌주의, 중형주의 이런 분위기들이 있었던 즈음인데 그런 시기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당시에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였나요?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이 유세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중인 가출소자에 의해서 피습을 당하고 얼굴부터 목까지 면도칼로 상처를 입죠. 깊이. 그러자 이때부터 이제 그걸 계기로 고위험군 전담팀이 구성되고 집중보호관찰 제도가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런 일이 진짜 그것이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또 한편 당시에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여러 건의 아동 성폭력 사건의 영향으로 2008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제 특정 성폭력 범죄자 이치 추적 제도, 일명 뭐죠? 그렇죠. 전자발찌를 착용이 도입된 거예요. 이러한 시기는 뭘 의미할까요? 이와 같은 보호관찰의 통제지향적,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화되고 개인의 지지, 원호, 보호의 개념에서는 이제는 관찰의 개념들이 더 강조되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초기에 소년범에게 대한 교육 선도적, 임의적인 것도 했었고 교육 선도 위주로 진행됐었잖아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제재 조치 중점 추진,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원호 실적 중점 추진 등에 이어 초기에는 그랬는데 그때부터 90년대부터 어떻게 되었나요? 굉장히 강화되었다. 90년대 중반부터 강화되었다는 것은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처럼 보호관찰의 역사는 통제와 원조 사이에서 마치 전자운동 같은 진자운동 같은 진자라 그러죠. 진자란 뭐죠? 괴종시계 밑에 중심을 잡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움직이는 그러한 변동성을 보여왔다. 국민의당 때 좀 굉장히 원조적이고 굉장히 우호적인 또는 범죄 자체 행위보다는 범죄자에게 관심을 갖는 소유계층에 대한 관심을 갖는 그런 방향에서의 보호관찰도 좀 운영되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사건들은 형사정책,
강경화와 맞물려서 보호관찰도 통제 위주로 강화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전자발찌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2008년 9월 1일은 2008년은 우리 보호관찰에서 좀 중요한 해예요. 1년 6개월 전 국회로 통과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이 추천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그때 이제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죠. 이때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전자감독제도가 최초로 개시된 시점이다. 2008년이. 이보다 이제 그런 범죄의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강력 범죄에 대한 전자감독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 초 서울 용산구에서는 11세 여자 초등학생이 인근 주민에게 납치되어 성폭행 당하고 살해 안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4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자발찌를 채워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국회에서. 그런데 그러자 불과 2달 후에 국회에 이제 그 안이 제출되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도 사실은 그 전에 1998년부터 법무부에서는 애국에서 운영 중인 전자감독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전자감독 제도가 인권 침해적인 게 많잖아요. 소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인권 침해적 소지가 크다는 방향에서 전자 족쇄다, 사이버 감옥 시대라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편이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충격들, 아동 성폭력에 대한 문제, 또 보호관찰 가출소로 보호관찰 대상 중인 자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를 면도칼로 피해를 주고 피습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되어서 전자발찌가 이제 채워지게 되죠. 근데 이 제도는 좀 가혹할 만큼 하는 부분도 있죠.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게 하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가 또 생겼겠어? 이걸 또 그 전자발찌만 채워놓은 게 아니라 전자발찌에 대한 이치 추적 센터가 있어야 되겠죠. 이처럼 전담직원 배치와 비상대기조 구성 등은 보호관찰 근무 행태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그렇게 굉장히 보호관찰이 강화되고 다른 또 제도들이 도입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로운 유형의 이제 보호관찰의 도입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벌금 미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환영해서 노역장인 교도소에 유치하는 거죠. 노역자로서 사는 거죠. 노역수로서. 그런데 구금을 하지 않고 우리 사회 내에서 처우할 수 있도록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사회봉사를 대체하는 그런 제도가 2009년 3월에 도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행은 이제 9월부터 이루어졌었고요. 이 제도는 종전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누구나 노역장에 유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벌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상황들 있잖아요.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딱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쩌면 이것이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노역장에 보내는 대신에 보호관찰로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하자. 이 제도의 장점이나 내지 운영 취지는 노역장 유치에 따른 범죄 학습, 가족관계 단절, 시설 내 구금의 폐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절됨으로 있어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가족을 부양하지 못하게 되고 자칫하면 가족들에 대한 범죄의 대물림이 되고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다시 재활이 어렵고 이런 악순환들인 거죠. 또 한 가지 국군 수용시설에서는 자꾸 우리나라가 많은 과밀 수용시설인데 구금시설의 과밀화 등의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동시에 벌금 미납자에 대한 어떤 편익을 도모한다. 이런 면에서 벌금 미납의 경우에 사회봉사 대체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이제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의 도입. 2010년에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고 잠재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요. 그래서 1년 후에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게 된 거죠. 제정 당시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성충동 약물 치료, 우리가 소위 화학적 거세죠. 생물학적 거세는 근본적으로 거세하는 거죠. 단종시키는. 참고로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시행했던 나라가 지금은 그런 인권 침해적인 그리고 이제 가혹한 형벌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 때문에 스웨덴에서 그 나라에서도 다들 생물학적 거세는 중지했는데요. 스웨덴 같은 데는 역사적으로 한 약 5만 명 정도를 생물학적 거세를 한 걸로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후에도 연이은 부녀자 폭행으로 하는 성폭력 강력범죄가 일어나자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성충독 범죄자를 더 확대해서 2012년 12월 18일 같은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범죄자가 성독착적 환자인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치료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또 제정했었죠. 또 하나 볼까요? 이제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제도. 지금 아시죠? 이게 제일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되었죠. 메건법이라고 해서 메건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납치되어서 성폭행당하고 살해되었는데 주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죠. 아니 집 주위에 성폭력 범죄자가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메건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상정보 등의 열람 제도가 2006년부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했는데 이후에는 성인으로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인터넷에 등록 공개하고 해당 성범죄자의 정보를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인근 주민에게도 고지하도록 한 거죠. 지금은 이게 2012년 12월 18일에는 이러한 종전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관련 규정이 이와 같이 두 개의 법률에 이제 나뉘어져 있었어요. 성인, 소년. 또 이를 담당하는 소관부처도 중복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고 2010 다음 해 이에 따라서 등록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하고 신상 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집행하도록 해서 통일적인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처럼 이 시기부터 우리나라의 보호관찰 제도는 지속적으로 내예연이 확대되었다. 자, 가석방은 보호관찰은 어떤 부호로 쓴다면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플러스 부호, 프로베이션과 퍼롤의 합쳐진 개념. 지속적인 화살표를 그은다면 지속적인 발전, 변화 발전들, 소위 변천 과정. 그런데 방향은 강화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보호와 사회 안전 쪽에서 사회 안전망 확보가 더 강조되는 쪽으로 보호관찰이 변천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호관찰 이념 및 기능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우리나라의 보호관찰에 대한 법률의 정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보호관찰의 이념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